오늘 진행을 맡은 시사인의 차형석 기자입니다. 이 독자와 함께하는 시사인 인터뷰쇼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랑 같이 오늘 사회를 볼 분은 시사인의 전 편집국장이시고 지금은 정치팀의 선임 기자로 일하시는 이수기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기입니다.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요즘 뭐 노인과 바다, 뭐 노르가즘 뭐 아무튼 그런 분입니다. 정의당의 노회찬 의원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노회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올해가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새롭게 다시 시작한 지 30년이 되는 역사적인 해입니다. 그리고 또 올해는 우리 사회를 이렇게 양극화 사회로 몰아갔던 IMF 외환위기가 시작된 지 또 20년이 되는 해이고요. 그리고 올해는 시사인이 창간된 지 1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지난 10년은 또 새누리당, 지금 자유한국당 정권 이 역사를 퇴행시킨 또 10년이기도 하고요. 이 모든 일들이 올해가 예사롭지 않은 해였습니다. 원래 예사롭지 않은 해였는데 특별히 또 현직 대통령이 또 파면을 자초하고 감옥까지 지금 가 있는 그런 상태에서 우리 사회가 앞으로 나아가는데 굉장히 새로운 전기가 될 수밖에 없는 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뜻깊은 해, 뜻깊은 시간에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인생의 한 컷. 저 의원님 저 사진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저 사진을 굳이 고른 이유는 저 고등학교 1학년 때 수유리에 있는 4.19 묘지에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제 머리숱이 원래 이렇지는 않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저때 사실은 저 간 것은 그냥 간 게 아닙니다. 학교에서 보낸 것도 아니었고 제가 스스로 이렇게 친구들 몇 사람하고 같이 갔는데 당시가 이제 박정희 유신이 시작될 때였어요. 그때 저는 강하게 이제 유신 독재를 비판하고 유인물 뿌려가지고 이렇게 데모로 선동하고 이럴 때였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때 이제 제 정신적인 어떤 지주라고 할까요? 그 수유리에 묻혔던 4.19 열사들이었고 그래서 저기를 해마다 찾아갔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이까지 오기까지 그 출발점이 저기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다음 사진 한번 보실까요? 이게 언제 때 사진이죠? 이때가 제가 그 진보 신당을 하고 있을 때였는데 아마도 2009년으로 기억됩니다. 그 해에 보궐선거가 울산 북구에서 있었는데 당시 조성수 의원이 당선이 됐어요. 제가 그때 그 선거에서 한석을 만들기 위해서 그 선대위원장을 맡고 그 당선된 날 저녁에 그 동료들 중에 색소폰 부는 뭐 사람도 있었고 이쪽은 키보드 열사 뭐 키보드 불고 있는 저쪽에 뭐 이렇게 서로 이제 그날 뒤풀이하면서 선거 사무실에서 뒤풀이하면서 흥겹게 놀던 상황인데 저희 음악적 재능을 알리기 위해서 제가 다음 사진 한번 보실까요? 이 사진은 좀 약간 설명을 좀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예, 이게 아마도 2005년 제가 17대 국회의원이었을 당시에 삼성 엑스파일 사건이라고 해가지고 그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이 대통령 후보 등 유력자들에게 또는 검찰 권력자들에게 이렇게 뇌물을 줬던 그런 기록이 공개된 그런 엑스파일 사건입니다. 그 엑스파일 사건에서 제가 법사위에 있었는데 그 법무부 차관을 비롯한 고위 법무부 간부들이 돈을 받은 걸로 그 테이프에 나와 있어서 제가 그 7명의 실명을 공개하면서 국회 법사위 회의에서 돈을 받았다면 이거 조사를 해야 되고 조사 결과 사실이 확인되면 처벌받아야 된다라는 주장을 했는데 그게 이제 이른바 엑스파일 사건입니다. 엑스파일 사건인데 그때 이제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삼성그룹 본관 앞에서 저녁에 집회가 열렸고 그 집에서 제가 연설하던 상황이고 저는 결국 이 일로 인해 가지고 그 후에
빠찌를 갖다가 이렇게 떼었죠. 의원직을 그때 이루셨죠. 네, 저는 조건 때문에. 네, 도둑 잡아라고 소리를 질렀는데 도둑은 안 잡고 소리 지른 사람은 왜 그렇게 소리를 크게 질렀느냐 이래가지고 처벌을 받은 그 사건입니다. 저게 원래 국회에서 얘기를 했으면은 문제가 안 될 수 있는 거죠. 예, 제가 국회에서 얘기를 사실 했습니다. 했는데 국회에서 얘기한 것은 면책특권으로 뭐 죄가 성립되지 않았고요. 보도자료 돌린. 보도자료 낸 것도 종이에다가 보도자료를 인쇄해서 돌린 거는 문제가 없는데 보도자료를 딱 파일로 올린 거가 문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참 법이 희한해요, 그죠? 예, 자기들도 대법원도 보도자료 낼 때 파일로도 내고 종이로도 내거든요. 근데 이제 저때 이제 그러니까 핑계를 댄 거죠. 공개할 때 국회 방송이 실황 중계를 했어요. 그러니까 수십만 명이 보고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파일로 올려가지고 12,000명이 그 클릭했다는 이유로다가 이제 그것 그러니까 참 때문에 억울한 사건이었습니다. 진짜. 예, 그렇죠. 근데 저 예. 저걸 보면서 지금 뭐 이건희 회장도 그렇긴 하지만 저 밑에 홍석현 그 중앙일보선 회장. 예, 중앙일보 회장의 운명이 사실은 이 일로 결정이 나지 않았습니까? 저분이 그냥 우리가 뭐 저 당시에 주미대사였어요. 사실은 그때 이미 주미대사 갈 때부터 다음번 유엔 사무총장은 아시아 국가 중에서도 한국이 순서였어요. 한국 정부가 누구를 추천하든 추천하면 되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에 대한 대비로다가 저분이 그 자리에 갈 의향으로 주미대사를 승낙해서 간 거고, 이 사건이 없었다면 자동적으로 반모 씨가 아니고 이분이 유엔 사무총장의 100% 됐을 거라고 보고, 그렇죠. 어떤 걸 그래 기획한 됐다면 거죠. 이분이 대통령 선거 때 우리가 한번 봤겠죠 또. 예. 그랬을 가능성이 네. 꽤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이 터지는 바람에 그 모든 향후 계획이 뒤바뀐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저 사건 이후에 그 홍 회장하고 만나서 얘기를 나누신 적 있으세요? 만난 적은 있죠. 그 뭐 행사 같은 데서. 예. 근데 이제 뭐 이 얘기를 꺼내지도 않았고 저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 뭐 왜냐면 이 내용에 대해서 최소한 이 두 사람은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뭐 새삼 더 얘기할 게 없는 거죠. 그럼 다음 사진 한번 보실까요? 이 사진은 5.18 예, 이 사진은 2013년쯤 됐을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이 지금 사진으로 봐서는 5.18이네요. 예, 5.18 예, 5.18입니다. 인물이란 행진곡. 광주 예. 5.18 그 국립묘지에서 5.18 기념 행사를 하는데 그 임을 위한 행진곡을 갖다가 이제 재창으로 못 부르게 했어요. 그래서 임을 위한 행진곡이 합창곡으로 해가지고 다들 따라 부르지 않는 걸로 해가지고 공연이 되었기 때문에 그게 많은 분들이 반발해가지고 이 자리에 5.18 유가족들이 불참했어요. 지금 저 뒤에 안 보이는데 불참한 상태에서 그 곡이 나오니까 저는 당연히 일어서서 이제 예를 갖춰서 발톱질하면서 불렀고 그 옆에 있는 분은 이제 그러다 일어서서 좀 부르셨고 그 옆에 있는 분은 저게 이제 일어날까 말까 눈치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저분은 결국에 일어났습니다. 일어났는데 입은 벌리지 않았고, 예, 태극기만 흔들었죠. 예. 근데 저는 이제 이 사진을 고른 이유는 대한민국 역사에 앞으로 이런 광경은 없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는 것이고, 이 뜻깊은 날에 저 뜻깊은 노래가 제대로 올해부터 이제 불려졌는데 앞으로 그런 상황이 지속돼야 된다. 이제 그런 뜻으로. 근데 보니까 저분이 지금 그러네 감옥에 가 있네요. 저기 서 있는 분은 이 광주시장이었던 강운태 당시 예. 시장이었죠. 이 태극기 흔들고 계시는 분. 그 뒤에 낯익은 또 저 예, 예. 이정현 의원이죠. 표정이 오묘한데요. 사진을 가만히 보시면 왠지 손을 감싸고 있어요. 장을 지질 것 같은 그런 표정 아닌가요? 네? 손을 저게 우리 아이들 혼낼 때 보면 이제 불안하면 지금 손 만지고 이러는. 그리고 그 박 전 대통령 오른쪽이 박승춘 보훈처장. 예, 보훈처장. 예, 저분 때문에 문제가 많았던. 예, 예. 예, 예.
저분이 그 임을 위한 행진곡을 못 부르게 했던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분이죠. 사진 한 장에 여러 인물이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사진인데요. 마지막 사진은 왜 이 사진을 왜 보냈지? 잘못 보낸 거 아닌가 싶은 사진이. 이거는 뭐죠? 아, 이게 제가 그 음식 만드는 걸 좋아하는데 그 만들면 사진에 담아두는데 맨 오른쪽이 저게 모시조개를 만든 봉골레 파스타고요. 제가 제일 시간 없을 때 제일 빨리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저게. 예. 예. 저거 근데 조개 사둔 게 없으면 이제 알리오 올리오 같이 이렇게 예, 우리가 저 오일 파스타를 좋아하니까 이제 저기에 대한 재료는 항상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예. 화장지가 떨어져도 저거는 안 떨어집니다. 가운데 거는 제가 어머니를 얼마 전까지 모시고 살았는데요. 지금은 이제 형평상 이제 동생 댁에 집에 가 있는데 저게 이제 제가 제주도 강연 갔다가 오면서 그 옥돔 있죠. 말린 옥돔이 아니고 생 옥돔입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는 그 미역국 끓일 때 산모 미역국 끓일 때 저걸 넣고 끓이는데 어머니가 저걸 좋아하셔가지고 저걸 넣고 한번 끓여봤습니다. 그리고 뭐 마지막은 뭐 흔히 그 저는 솔직히 그 식당에서 파는 떡갈비 예. 내지 만들어서 그 슈퍼에서 파는 거 대형마트 같은 데서 그거를 잘 안 먹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만드는 훨씬 맛있거든요. 그래서 먹기 좋게 좀 작게 해가지고 그리고 식감 좋게 갈아서 쓰지 않고 직접 이제 고기를 다져가지고 예, 뭐 했는데 사진에 하나 없는 것도 있는데 제가 하나 보여드리고 싶었던 건 뭔가 하면 사실 이게 요리가 어렵지 않아요. 특히 남자들에게.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좋아하는 요리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광동 요리인데 광동 요리 중에 그게 있습니다. 저 칭정홍이라 해가지고 생선을 이렇게 전기로 쪄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간장 베이스로 해가지고 이렇게 파 위에 얹혀서 중국 음식이 이렇게 담백할 수 있느냐를 알 수 있는. 예. 집밥 노 선생님과의 대화였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 그 질문 중에 나중에 그 노회찬 의원이 노회 정계를 이제 은퇴하시고 이제 나중에 연세 많이 드셔서 그러면 노회찬 스피치 학원 차리면 뭐 대박 날 거다 이랬는데 보니까 제가 보니까 노회찬 요리 학원 이런 거를 같이 자매 학원으로 만들어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요리 학원 만들 생각은 없고요. 제가 강연 같은 데 가서 그 젊은 남성들, 미혼 남성들에게 꼭 권하고 싶은 건 뭔가 하면 결혼하기 전에 요리 학원 다녀라. 예. 그 두고두고 쓸 때가 많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여기 자리에 앉으시죠, 이제. 예. 예. 현안에 대한 얘기부터 좀 따끈따끈한 현안에 대한 얘기부터 좀 할게요. 오늘 그 김현미 국토부 장관 만나셨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뉴스 보니까 그 어떤 얘기를 나누신 거예요? 부동산 얘기 나누신. 국토부가 그 해야 될 일이 굉장히 광범위한데 그 중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때부터 이렇게 강조해 온 게 집값 안정이었습니다. 그 전월세 상한제 도입이라거나 뭐 표준 임대료제 도입이라거나 이런 이제 이른바 국토부 장관이 해야 될 숙제가 많고요. 또 하나는 뭔가 하면은 묘하게도 그 참여정부 때 그 굉장히 강경한 부동산 정책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여러 다른 요인까지 합쳐서 부동산 가격이 많이 상승했습니다. 그 어찌 보면은 김대중 때보다도 많이 상승했고 이명박 이후보다도 더 많이 상승을 했었기 때문에 일부 부동산 업자들이 그때하고 비슷한 정권이 들어섰으니까 또 상승할 거다라는 기대감에서 부동산 이제 오를 거니까 미리 사라 등 해가지고 경기가 좀 과열되는 조짐이 최근에 보였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걱정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와 관련해 가지고 일단은 뭐 서로가 이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는 철학과 큰 방향이 워낙 같기 때문에 좀 서로 협력을 많이 하자 뭐 그런 얘기를 중심으로 나눴습니다. 예, 민노당 때 투기 수익은 전액을 몰수하자 이런 법안도 추진을 하셨었죠. 사실 이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이 높기 때문에 또 많이 또 상승률이 크기 때문에 부동산으로 돈 버는 사람들이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나라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부동산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서요. 한국 땅 다 팔면은 미국 땅 반을 삽니다. 그렇다고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만나가지고
가격이 요즘 시세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한국 땅 다 줄 테니 미국 땅 반 주세요. 그 교환이 안 됩니다. 결국 한국의 부동산 가격 높아가지고 손해보는 거는 한국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하나의 생산 요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비싼 원자재를 쓰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로 돈 번 거는 다 흡수해버려야 됩니다. 다 흡수해가지고 그 싼 임대주택을 많이 짓는 데 쓴다거나 이렇게 해서 이 가격을 진정시켜야 된다는 뜻입니다. 가격이 진정이 될 걸로 보세요? 저는 그 부동산이 투기 대상이 안 되면 가격은 더 이상 오르지는 않습니다. 또 더 이상 오르지 않으면 지금 인구 변동이라거나 저출산율 이런 거 감안할 때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떨어져야 마땅한데 예를 들면은 빈 교실이 막 생겨날 정도로 사람이 적은데 토지 가격이 오르지 않는 이유는 뭐냐? 여전히 투기 대상으로서의 매력이 있고 또 투기의 어떤 효과가 있으리라는 기대 때문인데 그 기대가 무너지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땅값 같은 거는 형편없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요즘 장관들 예방 많이 받으시잖아요. 예. 근데 사실 그 대표님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물망에 오르고 이제 표창원 의원이 추천하는 의원 중에 장관 후보자 중에 하나로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랬는데 혹시 기대 안 하셨는지? 아니 이 질문이 제일 많았어요. 정말로 제일 많은 질문이었어요. 이미 그 장관 후보자가 정해졌고요. 정해졌고 물론 이제 저도 법조 가족이죠. 저도 그래서 제가 그 전에 그 법사위 할 때 법사위에 15명이 있는데 판사, 검사, 변호사 출신이 아닌 법사위원이 2명 있었어요. 2명 중에 한 분은 유명한 법대 교수였고 또 단 한 사람이 저였습니다. 당시에 서울 고등법원장이 국정감사에서 저보고 이제 법조인도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잘 알고 이러면서 덕담을 해줘서 제가 그 말을 정정시켰습니다. 사실은 저도 법조인입니다. 제가 단연간 법무부의 보호와 관찰하에 고락을 함께한 법조 가족이다. 그랬더니 장래가 숙연해지긴. 그래서 저는 늘 법조 가족으로 이렇게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리고 제가 법의 지배를 거의 60년 받아왔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직무 연관성이 가장 직무 연관성이 높은 거죠. 그리고 제가 또 한때 또 그분들의 고객이기도 했고. 그 고객 예. 입장에서 사실은 이제 고객 중심의 그 행정을 펼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도 있었는데 그렇죠. 이번에 안 됐어요. 그거는 저보다 훌륭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또 그런 분들이 이제 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그 고객 중심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셨을 때 이 박상기 후보자가 뭘 장관이 되면 뭐는 꼭 좀 해야 되겠다. 어느 박상기 후보자가 청문회를 어떻게 될지는 이제 아직 뚜껑을 안 열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누가 되든 지금 되는 법무부 장관에게 요구되는 것 마치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요구되는 게 있듯이 법무부 장관이 요구되는 게 있는데 우리나라 검찰이 갖는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 가장 크고 시급하게 해결돼야 될 부분은 뭔가 하면은 이 과도하게 비대해진 권력을 갖다가 줄이는 겁니다. 그렇게 권력이 과도한가? 단적으로 비슷하게 보여지는 국민들 눈에는 경찰에는 가장 높은 인사가 차관급 1명이에요. 근데 검찰에는 차관급 인사가 46명인가 있어요. 이게 옛날에 안 그랬거든요.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느냐. 이게 사실 정치권에서 검찰이라는 권력의 수단으로 정치적으로 이렇게 정치의 수단으로 악용하면서 그 대가로 줬던 게 이렇게 커져서 이제는 이 비대진 괴물처럼 된 검찰로부터 오히려 그 권력이 당하는 그런 일까지 이제 생기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법무부의 이제 법무부의 문미나 법무부를 갖다가 검찰이 거의 다 장악하다시피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렇게 뺀다거나 아니면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영장 발부는 이제 법원에서 하지만 영장 청구를 검찰만 하고 있는데 경찰도 하도록 하는 거. 그다음에 이 고위직 공직자들에 대한 비리 수사를 별도로 하는 등 해서 정치 검찰을 막는 것. 또 과도하게 비대진 권력을 갖다가 정상화시키는 것 이런 것들이 법무부 장관이 앞장서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지금 국민의당이 지금 저 증거 조작 사건 저게 지금 굉장히 좀 시끌시끌하잖아요. 저건 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많이들 놀랐고 저도 놀랐는데 진실 규명은 하루 이틀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알려진 대로 또는 그 당에서 국민의당에서 현재까지 공식 발표에 따르면은 단독 범행이다. 이유미 씨라는 사람이 그 문준용 씨와 관련된 증거를 조작해서 발표했다. 그래서 마치 채용에 비리가 있는 것처럼 발표했다는 게 공식 발표인데 당사자인 그 사람은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있거든요. 자기는 지시를 받아서 한 일이다. 그 공범이 있다는 얘기인데 이 부분은 검찰이 수사를 이제 시작했기 때문에 곧 밝혀지지 않겠는가 생각되고 그 다음에 당에서도 그 김관영 그 원내 대표가 진상조사 단장이 돼가지고 지금 조사를 시작하고 있어요. 모든 걸 갖다가 그 이제 가설로 두고 이제 조사를 갖다 하기 때문에 이 조사까지 해서 좀 봐야 되겠습니다. 봐야 되겠고 어떤 결과가 나오든 이게 물론 이제 단독 범행이라 하더라도 이거는 단독 범행에서 이유미 씨만 문제되는 건 아닙니다. 만일 이것이 당에서 누군가가 함께 연루됐다면은 그 연루된 그 자체가 당의 존폐를 아마 흔들 만큼 큰 문제가 될 겁니다. 두 번째, 연루됐는데 이걸 갖다가 은폐 축소 보도 일단은 발표한 거거든요. 만약 연루가 됐다면은 그거는 더 큰 범죄가 되는 겁니다. 그건 아마 당이 정말 살아남기 힘들 것이라고 보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당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그 이유미 씨의 단독 범행이라면 어떻게 할 것이냐. 단독 범행에 따르더라도 단독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게 당시에 공정선거심의위원회라고 있었는데 명칭도 공정선거예요. 그 공정선거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그 조직의 대표자들이 함께 발표를 했던 문제이기 때문에 조직이 공식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고 후보까지도 연루되는 상황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고 우리가 선거와 관련해서는 관리가 보통 때 기준하고 많이 다릅니다. 예를 들면은 제가 후보인데 제가 대학교 중퇴했는데 좀 점수를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졸업했다. 사실 제가 그때 3학년 말에 중퇴했기 때문에 그 뭐 졸업이나 중퇴냐 큰 차이 없고 그래서 중퇴를 졸업을 했다. 이러면 제가 당선돼도 당선 무효입니다. 유권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줬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 무효입니다. 근데 심지어는 없는 일을 갖다가 아예 상대방에게 뒤집어 씌우는 선거 불과 그날이 이제 5월 5일이 있으니까 5월 5일 이 조작에서 발표한 날이 4일 전이네요. 예, 나흘 전이었습니다. 나흘 전. 이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좀 오래 가겠네요. 파문이 좀 약간 더 그렇습니다. 커질 그래서 거라 보시는 거죠? 저는 지금부터라도 잘해야 된다. 제가 뭐 혹시 충고할 계제가 된다면은 이미 지나간 일은 엎을 수 없다 하더라도 지금부터라도 정확하게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그나마 국민들에 대한 또 사죄하는 길일 것이다. 근데 좀 납득이 안 가는 게 이게 터지니까 그리고 이게 궁지에 몰리니까 그러면 이것도 수사하고 그 문준용 씨 채용 비리도 다시 수사하자. 두 개를 묶어서 특검하자. 아니 그게 참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예를 들면 도둑질하다 잡혔으면은 공범이 있는지 범행 동기가 뭔지 그 수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도둑이 잡혔는데 그거 수사할 생각은 안 하고 그럼 도둑 맞은 사람 재산 형성이 어떻게 된 건지 그것도 같이 조사하자. 그래 그 집주인도 오라. 같이 조사하자. 이게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제 상식으로는. 그래서 좀 다른 상식을 가진 분들이 많구나. 대한민국이 굉장히 다원화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쌍끌이 특검을 하자는 거에 대해서 대선 불복이다. 그렇죠.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왜냐하면 이 사건이 없었다면은 그 이유미 씨의 그 증거 조작 사건이 그 이렇게 드러나지 않았다면은 그래도 그 사람들이 대선은 끝났지만 문준용 씨 채용 비리는 의혹이 남아 있으니까 수사하자 이런 얘기 했겠어요?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얘기를 꺼낸 것은 이걸 덮기 위한 것이 1차적인 거고 결과적으로는 대선으로 모든 게 정리된 것을 다시 끄집어내는 그런 문제나 다름없는 게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저는 정치권 취재를 좀 오래 하면서 보면
그래도 최소한 어느 정도의 근거가 있을 때 이제 그거를 약간 뻥튀기를 하거나 뭐 이런 경우는 있는데 이번처럼 완벽하게 증거를 조작하는, 그러니까 카톡 대화도 만들고 녹취도 만들고 그 동생시켜갖고 녹음까지 하게 하고 좀 이런 경우는 전 못 봤거든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다고 보세요? 예, 그 저도 뭐 여전히 궁금합니다. 이것이 한 정치 지망생의 철없는 그런 행위였는가, 또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그 철없는 사람이 이걸 국민에게 발표를 했겠습니까? 하는 과정에서 이거 물건 된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고, 누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게 선거 D-4일입니다. 그리고 무엇이든 발표하면은 그에 대한 반박이 불가능한, 정정이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그것이 만약 사실이라면, 그 이유미 제보자가 갖고 온 조작된, 그때는 조작된 걸 몰랐다고 한다면은 그것이 사실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또 사실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발표한 거잖아. 이게 실제로 사실이라면은 선거 판도가 바뀔 수도 있는 엄청 큰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내 공이다, 이 엄청난 선거를 판도를 바꾸는 이걸 내가 갖고 왔다, 또는 갖고 오기는 누가 갖고 왔다 하더라도 내가 이걸 갖다가 발표할 수 있도록 만들어냈다. 자기가 한 달씩 걸칠 수 있는 얼마든지 그런 고리가 많았던 이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지금 그 이유미 개인에게 모든 걸 다 넘기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사실과 거리가 먼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 그리고 사실 이렇게 완전히 없는 걸 있다고 하는 거는 국정원에서 그 무슨 중국 동포 그 중국 세관 서류 같은 걸 없는 걸 만들어 가지고 간첩이다 하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국정원에서 스카웃 해야 될 과거의 국정원이라면은 그런 수준이고, 현실적 여의도 정치에서는 잘 없었던 일이죠. 자유한국당 당대표 경선 어떻게 전망하세요? 예, 뭐 솔직한 심정은 뭐 전망하고 싶지 않은 거죠. 예, 뭐 개인적으로는 아무도 안 뽑혔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제 희망인 것이고, 누군가가 뽑히게 돼 있다 그러고, 또 그럼 누가 뽑히느냐 물어보니까 하여튼 다들 걱정하는 분이 뽑힐 것 같습니다. 예, 몇 퍼센트? 100%라고 그러는. 예. 그래서 그 뭐 어찌 보면 가장 자신의 현재 상태를 잘 표현하는 인물을 뽑힐 것 같아요. 인물이 뽑힐 것 같은데, 저는 이 문제를 이제 남의 문제만 볼 수 없는 것이, 정치라는 것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정치가 잘 되기 위해서도 좀 건강한, 왜냐하면 보수 세력이 없는 정치라는 건 있을 수 없거든요. 그래도 보수가 좀 건강하고 좀 합리적인 보수가 서야 진보하고의 경쟁 속에서 진보도 역시 더 자극을 받아서 나아질 수 있고, 또 서로의 어떤 그런 정책적 선의의 생산적 경쟁이 국민들에게 그 결과가 이렇게 좋게 돌아가는 그런 시스템인데, 이 보수가 이렇게 보수라고도 보기 힘들 정도로, 사실 우리나라에 저는 보수가 없었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수구는 있을지언정, 수구 반동은 있을지언정 제대로 된 보수는 없었다 그런 거죠. 바른정당이 이제 약간 좀 그런 걸 해나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물론 그 안에도 여러 다양한 분이 계시지만은 건강한 보수 세력이 빨리 좀 크기를 정말 진심으로 바랍니다. 근데 어찌 보면은 이제는 없어져야 될 이 낡은 그런 이제 그 수구 세력들이 여전히 이렇게 세력을 떨치고 또 자리를 잡아가고 또 세력화되고, 이거는 굉장히 그 국가적 재앙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부분이 있으면 있을수록 제대로 된 보수가 커나가기 힘든 거죠. 그래서 저는 바른정당이 정말 좀 분발해서 잘했으면 좋겠어요. 바르게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100% 되신다는 분이 저도 약간 걱정이 되는데, 그동안에는 사실은 가끔 사이다 발언을 많이 하셨어요. 그랬는데 요즘은 이제 사이다 발언이 아니라 막말로까지 갔다 이렇게까지 평가를 받고 있는데, 뭔가 지난 대선부터의 그 계기일까요? 돼지 발정제 이후? 이번 대선 이전에도 뭐 경남도지사를 했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그 많은 파란을 일으키고 문제를 많이 야기시켰어요. 멀쩡한 이제 그 서민형
공공병원이라고 볼 수 있는 진주의료원을 없앴고, 그리고 또 경상남도는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단체 중에 가장 먼저 시민들의 자발적인 그런 힘 때문에 또 강력한 요구 때문에 학교 무상급식이 제일 먼저 실시되기 시작한 곳이 경상남도입니다. 근데 거기서 그 주민들의 뜻을 묻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무상급식을 갖다가 중단시켜 버렸어요. 지금은 다시 뭐 홍준표 전 지사가 항복을 해가지고 다시 재개가 되었는데,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소환운동을 벌이니까 또 역으로다가 또 이렇게 교육감 소환운동을 조작해서 벌이다가 들켜가지고 그 측근들은 또 지금 감옥에 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성완종 사건도 그렇고요. 뭐 가장 문제가 많은 어떤 정치의 이런 상징처럼 되어버렸죠. 그런 분이 또 이제 그 가장 문제가 많은 당에 또 당 대표가 된다고 하니까 어울리긴 어울리는데 어울리긴 어울리는데 이게 정말 빨리 국민들이 심판해야 될 당이 아닌가 봅니다. 그 바른정당 얘기 좀 여쭤볼게요. 바른정당이 아까 바르게 됐으면 잘 됐으면 좋겠다고 하시는데 이해운 신임 그 대표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예, 저는 뭐 개인적으로 굉장히 친합니다. 친하고 옛날에 제가 밥도 해준 적도 있고요. 어떤 인연으로요? 아니요, 그때 재미난 일이 제가 국회의원 된 첫 해 겨울에 크리스마스 무렵에 쓰나미가 그 서남아시아 지역에 발생했는데 인도네시아 북부 지역에 있는 반도아체라는 그 거대한 섬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그 아체라는 지역에 반도아체라는 도시가 20만 인구인데 거기를 쓰나미가 집어삼켜 가지고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하고 다 죽었습니다. 그 현장에 우리가 이제 미리 4명이 파견돼 가지고 국회의원들이 조사를 하고 원조 액수나 품목을 이제 결정하는 그런 일종의 선발대로 거기 갔었는데 모르고 간 거죠. 어느 정도 참상인지. 가서 보니까 참상은 다 구경했는데 문제는 밤에 잘 집이 없는 거예요. 단계 다 이제 물에 이제 휩쓸려 갔기 때문에. 그래서 한참 그 뒤에 그 배후 지역에 있는 그 빈 집을 하나 얻었는데 우리가 여자 의원 2명, 남자 의원 2명인데 이해운 의원과 김명자 의원이라고 아실 겁니다. 그 과기처 장관 했던 두 분은 방 안에서 자고 저하고 지금 안보실장 하는 정의용 실장, 정의용 예, 그 당시 그 외교관 출신 그분하고 이제 밖에서 잤는데 문제는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밥 해본 사람이 나밖에 없더라고. 뭐 다 밥은 해봤겠지만 제가 이제 저는 뭐 자취생활을 워낙 오래 해가지고 거기 별로 음식 재료가 없는데 이제 그걸로다가 이제 밥과 국과 반찬과 뭐 해가지고 한 상 차려서 먹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귀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성 대표를 모시는 자세가 돼 있으신 것 잘 같아요. 돼 있습니다. 예. 예, 그 후로 친해져 가지고 오지에서 좀 험난한 생활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친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도 이제 지금까지 모임을 이어오고 이렇게 했는데 특히 이해운 의원은 굉장히 보수적인 농객입니다. 예, 이해운 이분은 이제 생각은 다르지만은 합리적이에요. 합리적이어 가지고 뭐 대화가 좀 잘 되는 편이다 그래서. 저번 대선에서 정의당이 얻은 것과 정의당이 잃은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정의당이 잃을 것은 그 쇠사슬밖에 없었기 때문에 정의당이 가진 게 없었기 때문에 네. 정의당이 뭐 선거 때문에 잃은 건 없다고 생각되고 오히려 덜 알려져 있었고 또 좀 의심받기도 했던 정체성 이런 것들이 좀 확인되고 저 당이라면 좀 지지할 만하다 혹은 아직 지지는 안 하지만 좀 지켜볼 만하다 또 저런 당이라면 또 저 대선에서만 주장하는 게 아니라 실제 좀 저런 입장을 계속 견지해 나간다면은 한번 다시 생각해 볼 만하다 이런 좀 호의적 반응들을 많이 얻은 것이 물론 그것이 아직까지 뭐 저희들 당 지지율이 그리 높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과거에 바닥을 쳤기 때문에 이제 다시 좀 확실히 바닥을 치고 올라가는 어떤 초입은 되지 않겠는가 그런 점에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희 당에 대해서 이렇게 좋은 평가를 해주시고 또 지켜봐 주신 분들께 고맙게 생각합니다. 나름 호감도를 높인 선거. 예, 네. 그렇다고 봅니다. 예측 방송 그 보고 나서 이제 굉장히 후원금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예, 예. 예, 그거는 어떻게 쓰셨어요? 이 선거 때 제일 목표는 뭔가 빚을 안 지는 겁니다.
그래서 선거 때 필요하다고 막 썼다가 나중에 이제 그걸 메꾸지를 못해가지고 이제 빚으로 남으면은 많이 고생합니다. 그 고생을 오랫동안 해봤습니다. 들어올 수입에 맞춰서 쓰는 겁니다. 후원금이 막 쏟아져 들어올 때도 그 굉장히 보수적으로 돈 쓸 때는 이제 진보적이지 않고 보수적으로 들어올 만큼 들어올 게 확실한 만큼만 쓰고 또 보고 쓰고 그래서 계속 통장 열어보는 거죠. 이제 그건 의외로 들어왔던 거잖아요. 의외로 들어와도 그 의외로 들어오는 시간이 거의 뭐 한 48시간 72시간 몰려 들어올 때는 되기 때문에 시간 보면서 결제하고 끝나고 나니까 그 들어올 만큼 또 쓴 거예요. 그래서 거의 안 남는 거죠. 이후에 당원도 다행이네요. 좀 많이 늘었나요? 예, 당원은 뭐 저희만 늘어난 건 아니고요. 바른정당도 늘어났고 저희도 이제 좀 늘어났습니다. 늘어났는데 대통령 선거 때는 이제 투표하는데 다들 사실은 몰두해 계시기 때문에 어느 당이든 그 입당을 많이 하거나 이런 거는 좀 평시에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대선에서 뿌린 씨앗이 또 있기 때문에 더 좋은 활동으로다가 이제 당원을 늘리는. 예. 그래서 오늘 이 자리도 많이 와 계신 것 같은데. 이게 왜냐면 지난 대선이 그러니까 심상정 후보의 약간 개인기가 많이 발휘된 거 아닌가. 그러니까 왜냐하면 TV 토론이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미친 그 선거였기 때문에 그래서 정의당은 오히려 많이 부각되지 않고 그러니까 당의 조직이나 당의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이렇게 뒤에 있고 그러니까 후보를 통해서 모든 게 드러났지 않았나 싶어서 그런 게 좀 아쉬움이 있다라는 얘기들도 좀 있어서요. 예, 그렇긴 합니다만은 원래 선거라는 것이 좀 그런 선거 자체가 그렇죠. 선거는 사람을 찍지 당을 찍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이제 정당에 대해서 투표하는 총선이라거나 지방선거의 일부 선거가 있지만은 당은 이제 그런 걸 통해서 호감도를 넓혔다면은 그 이후에 제대로 된 활동 등을 통해 가지고 당원들을 늘린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고정 지지층을 이제 확보해 간다거나 다져간다거나 이제 그런 또 꾸준한 노력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이 선거에서 다 일어나서 종료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런 자리에 와주시는 것도 그런 예. 정의당의 철학이나 정책이나 이런 얘기하시고 호감도를 높이고 뭐 이런 이러한 당연합니다. 으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매일 오라도 올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이제 또 화제를 바꿔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신지 지금 50일 정도 됐거든요. 예, 뭐 저 평가는 많은 국민들이 하는 평가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잘한다. 뭐 그렇습니다. 생각을 어떻게 하셨는데요? 사실 어찌 보면은 생각 잘할 걸로 아주 잘할 걸로 생각한 사람이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노무현 정부하고 연결성이 워낙 강한 인간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제 집단, 뭐 정책 이런 면에서 하기 때문에 이제 노무현 정부에 대한 아쉬움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또 노무현 정부가 잘한 것 이런 거는 그 정도까지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비슷하게 할 거라는 생각은 있었지만은 누가 뭐래도 확실히 잘할 거야라는 생각이 널리 퍼져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특히 초반에 제 일감으로 온 건 뭔가면은 권력을 쓸 줄 안다는 거예요. 권력이란 거는 파워입니다. 힘입니다. 이 힘을 잘 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힘을 갖다가 정말 찬탄을 금치 못할 정도로 잘 쓴 사람은 우리 정치에 많지 않습니다. 그 거대한 힘을 무식하게 쓴 사람 우리 무수히 봤고요. 그 다음에 정말 그 힘이 세니까 센 힘을 갖다가 무섭게 쓴 사람도 많이 봤습니다. 근데 저 힘을 참 잘 쓴다. 칼을 잘 쓰는 것처럼 적재적소에 힘을 갖다가 배분해서 잘 써나가는 그게 대단히 돋보였습니다. 이를테면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약간 추상적이어서 힘을 잘 쓰는 게 힘을 잘 쓰는 거 예를 네. 들면 그런 거죠. 김상조 같은 사람은 공정거래위원장에 앉힌다거나. 예. 그것은 그 단순히 좀 괜찮은 사람을 앉혔다는 것이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가 하지 못했던 일, 그러나 해야 될 일, 그리고 제대로 할 경우에 사회가 얼마나 달라지는가에 대한 국민적인 어떤 관심과 공감대, 이해 위해서 딱 적재의 사람을 쓴 거죠. 피우진 중령 같은 사람을 관료적인 군 행정 때문에 피해를 본 사람이에요. 보상도 못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보험 피해자예요. 이 사람을 갖다가 가장 최악의, 최저질의
보훈처장을 날려보내는 그 자리에 딱 앉혔다고요. 그러니까 이 쾌감이 제가 이보다 더 감동적인 인사는 일찍이 없었다라고 제가 썼던 것은 제 느낌 그대로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인사뿐만이 아니라 그 만찬 떡값 돈봉투 사건으로 이렇게 그 서로 돈봉투를 주고받았던 검찰 고위 관료, 법무부 관료 들어갔다가 바로 면직을 시켜버리고, 면직하니까 사표 내라니까 사표 안 받고 좌천시켜버리고, 이제 그런 일들을 보면은 그것이 사실은 그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정광석화처럼 딱 써야 될 때 딱 적절하게 날려야 될 때 날리고 베야 될 때 베고 찌를 때 찌르는 그래서 이거는 칼 써본 사람은 압니다만은 그래서 저는 권력을 참 잘 행사했다고 보여져. 그 다음에 생각보다도 그 대개 보면 공약은 뭐 선거 때 표 얻기 위한 것으로 치부하는 게 저쪽만 그런 게 아니라 이 현재 민주당이나 과거에 보면은 뭐 크게 안 다른 면도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그 국정 운영의 철학이라거나 중심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뭐 저로서는 대단히 잘 잡고 있다라고 보여졌고, 그런 것들이 그 각종 기념사에 잘 드러났고, 그리고 굉장히 소통이 정말 우리가 볼 때는 너무 상식적인데 이제까지 너무 비상식적으로 비정상적으로 살다 보니까 상식적인 것에서 감동하는 거예요. 제가 5월 9일 날 당선된 대통령을 딱 6월 10일까지 한 달 동안에 7번 만났어요. 제 아내보다 더 많이 만났어요. 제 아내는 창원에 있기 때문에 만난 횟수는 더 많이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명박근혜 두 분을 갖다가 그 10년 동안에 이렇게 안 만났더라고요. 뭐 그런 점에서 이제 어떤 소통, 그러니까 격이 없는, 만나면 대통령 만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지금도 비서실장 만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해서 제가 국민의 비서실장이다 이런 뭐 호칭까지 이렇게 떠오르던데, 그런 이제 그래서 많이 제가 그 청와대 초청받아 갔을 때도 그때 비서실장과 정무수석 임종석 비서실장하고 전병헌 정무수석에게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다들 있는 자리에서 귀화들 많이 진화했다. 제가 이제 그 얘기하니까 본인들도 이제 수긍하면서 저희가 그간에 어떤 세월을 보냈는데요. 그러니까 과거에 부족했던 점 또는 뭐 이렇게 잘못했던 점, 또 하려고 뭐 했지만 못했던 이런 것들에 대한 되새김, 이 성찰이 꽤 많았고 그런 것들이 좀 보여지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물론 이제 이게 언제까지 갈지에 대해서는 저도 장담하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가기를 바라고는 있습니다만, 하여튼 현재까지로는 역대급이다. 역대급 생각을 합니다. 확실히 집권의 경험을 옆에서 봤던 집권의 경험이 있었다는 거, 그걸 지켜봤다는 거, 그게 굉장히 큰 힘이 되는 것 같죠. 그리고 교훈을 제대로 얻은 것도 더 중요하죠. 사실 집권은 우리가 민주화된 지 30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30년 중에 불행히도 20년을 그 민주화의 반대편에 서 있던 사람들이 집권했어요. 이 민주화를 쟁취한 사람은 30년 중에 자기들이 민주화 쟁취해놓고 30년 중에 10년밖에 집권을 못했어요. 근데 그 20년을 집권한 사람들은 집권 횟수는 많았지만은 과거의 경험을 갖다가 어떤 교훈을 삼는다기보다는 뭐 지난번에 못해 먹은 게 뭐였냐 주로 뭐 이런 쪽으로 발달돼. 네, 보통 청와대에 이렇게 가시면 예전에는 선물 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는 안 좋은 시절에는 막 봉투 주고 그래서는 통치자금으로. 근데 요즘은 어떻든가요? 주로 그게 아마 근데 요즘에는 제가 노무현 정부 때도 노무현 대통령 초기에도 갔습니다만은 그때는 뭐 밥만 얻어 먹었고, 이번에는 뭐 밥하고 그 김정숙 여사께서 이제 홍삼전과 인삼전과 그렇게 직접 만든 그 선물 말고는 없었습니다. 갔다 오니까 뭐 청와대 그때 저는 뭐 비빔밥 얻어 먹었는데 맛이 어떠냐 해서 있는 그대로 꽤 먹을만 했다.
볼게요 실제로. 그러니까 국회 음식하고 비교가 되니까 국회 기빈식당 뭐 잘 아시지만은 기빈식당 음식이 굉장히 비싸고 또 국적 불명예 어느 나라 음식인지 불명의 또 맛은 또 정말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늘 제가 맛을 음식 따지는 사람이 전혀 아닌데 국회에서 음식 먹어야 할 때가 있거든요. 그 공식 회의 같은 거하고 나오는 밥은 거의 뭐 강제급식 같은 건데 그 귀빈식당 음식은 정말 먹으면서 저는 먹습니다. 안 남겨 먹는데 이거는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징벌이다.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이걸 먹을 수밖에 없다. 오늘은 기승전 요리입니다. 그 독자분들 질문 중에 요즘 협치 이런 말 많이 나오니까 협치에 대한 질문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협치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이게 보니까 여당과 지금 야당 간의 관계 설정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런 질문 같은데요. 진정한 협치란 무엇인가? 예, 이 제목에서는 좀 우리가 다 냉정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는 생각은 안 통하는 분야가 이 분야고요. 여야가 분명히 다릅니다. 다른데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건 한 가지니까 국민들이 바라는 바대로 힘을 합해서 가면 되지 않느냐고 말은 쉽게 되지만 현실이 말처럼 쉽게 되지는 않습니다. 특히 정치에서는. 근데 이제 이 협치는 기본적으로 협치가 헌법적 질서 속에서 제도화된 나라들이 이게 의원내각제 나라들입니다. 그 협치는 언제 이루어지냐? 선거 전에 안 이루어지고 선거 결과 내가 50% 넘게 당선되면은 국회를 50% 넘게 가지니까 무슨 법이든 다 내가 원하는 대로 가져갈 수 있는 겁니다. 협치가 필요 없죠. 근데 내가 45%, 40%밖에 안 되면은 그래도 10%, 15% 가진 사람하고 파트너를 해가지고 그렇게 되면 모든 걸 이 파트너하고 나하고 다 헤쳐나갈 수 있는 거죠. 이때 양자의 관계가 협치입니다. 협치이기 때문에 근데 의원내각제만 협치할 수 있냐? 그건 아니죠. 우리 대통령 중심제에서도 하려면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걸 하려면은 그냥 누구 한 명을 장관으로 그냥 앉혀가지고 그럼 서로 이제 사이 좋은 사이잖아요. 그러면 다시 사이가 나빠질 때까지 관계가 악화될 때까지는 협치해 나간다. 이렇게 애매하고 좀 뭐랄까 낭만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협치를 하려면은 독일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데 문서화해야 됩니다. 어디서 어디까지 같이 한다. 그래서 같이 하는 동안은 철저하게 그 약속을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약속을 더 이상 지키기 힘들 때는 합의해서 관계를 갖다가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야 그래서 협치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양자의 관계도 양자의 관계지만 양자의 관계를 국민 앞에서 책임지는 그 정신 또 그 책임을 공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어떤 문서 내지 시스템화 공적인 언약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이런 일을 해본 적이 잘 없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정치가 여전히 이런 게 굉장히 서툰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운전면허를 딴 지는 오래됐는데 딴 지는 한 70년 됐는데 직진 말고는 해본 적이 없는 예. 유턴도 안 해봤고 좌회전 우회전 안 해본 그런 이제 운전사 같은 상태입니다. 우리 정치가. 그래서 이걸 한다면 아마 이번이 처음이 될 거예요. 처음이 될 건데 물론 과거에 이제 DJP 연합이라거나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그걸 진정한 의미에서 뭐 협치라고 부르기는 힘들 것이고 그래서 이걸 하려면 좀 더 서로가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 서로가. 근데 지금은 보면은 장관 한두 명 줄까 뭐 이런 거고 또 어떤 당들은 보면은 안 그래도 지금 유지되는 게 아슬아슬한데 한두 명 넘어갔다가는 당이 무너질 것 같은 사실은 겉으로 보면 2층 집이고 괜찮아 보이지만 안에 들어가 보면 거의 가건물 수준인 그런 당도 있거든요. 제가 뭐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 데서는 이제 또 거부하니까 그런 이유로다가 이게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거죠. 결국은 그 협치라는 게 지금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만 그게 아니라 이렇게 제도적으로 제도화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네,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협치하는 많은 나라들의 사례에서 우리에게 근접하고 우리가 빨리 좀 이렇게 차용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있다면 좀 연구를 많이 할 필요가 있어요. 그냥 기분으로 할 수 있는 문제는 결코 아닙니다. 이거는. 결국은 이제 그 말씀이 그 조만간에 이 수면 위로 올라올 선거구제 개편
또 개헌 이런 문제하고 지금 연동이 돼 있는 것 같은데 네. 특히 이제 독일식 정당면부제 같은 경우는 정의당에서 굉장히 강하게 주장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 네. 예, 뭐 우리는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헌법을 고치는 일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선거제도의 변경이다. 왜냐하면은 권력구조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내각제냐, 의원 집정제냐, 책임 총리제냐, 대통령 중심의 얘기를 많이 하지만 어떤 제도로 간다 하더라도 지금보다는 대통령 권한을 좀 더 국회로 더 많이 가져가게 됩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러면 어떤 경우든 국회가 더 권한이 많아지고 강해진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국회는 제대로 뽑혔느냐, 국회의원은 제대로 구성되어 있느냐라는 근본적인 의문에 직면하는 거죠. 특히 국회가 뭐 자유한국당이나 국민의당이 과거에 주장한 것처럼 대통령 없애고 또는 있다 하더라도 그냥 허수아비처럼 있고 실제 권한은 총리에게 다 주되 그 총리를 국민이 아닌 국회가 뽑는 걸로 하자. 이렇게 되면 국회가 지금의 대통령을 뽑는 거와 똑같습니다. 근데 그 국회가 국민의 대표성이 제대로 있느냐, 뭐 제가 속한 당 얘기해서 그렇습니다만 정의당이 예를 들면 7% 작년에 국회의원 선거 때 정당 투표 지지율이 정당 득표율이 7%였습니다. 7.3. 근데 국회의석은 7.3을 가져야 국민의 지지하는 70%의 국민의 목소리를 국회에서도 대변하는데 지지는 7%를 받았는데 국회의석은 2%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정의당을 지지했던 사람들 중에 5%, 그러니까 7% 중에서 5%니까 이게 반 이상이 되는 거죠. 반 이상은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목소리가. 이런 이제 이 비례성이 이제 부족한 상황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정의당을 지지한 사람들이 대통령 가면 누굴 지지했는데 그럼 국회에서 대통령 뽑을 때 7%의 목소리가 반영돼야 되는데 2%만 반영되니까요. 부산 시민들이 지난 선거에서 새누리당을 54%를 찍었는데 부산에 있는 국회의원 중에 90%를 새누리당이 다 가져갔다. 이런 것이 이제 대표성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회의원 300명 중에 국민이 안 찍은 사람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국민이 안 찍고 뭐 일본 국민이 찍거나 이런 사람들 없잖아. 다 우리나라 국민이 찍었어요. 근데 다 우리나라 국민이 선출해놓고 선거 끝나자마자 손가락을 자르니 마느니 그런 얘기가 왜 나오냐 이게. 그게 바로 우리 국민들의 의사가 바로 대표들에게 정확하게 반영이 안 되는 그런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서 선거제도를 제대로 바꿔서 국민 10%가 지지하면 딱 10%의 발언권을 갖게, 10%의 결정권을 갖게, 51%가 지지하면 51%의 결정권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그 대의기구인 국회가 국민의 의사를 완벽하게, 되도록이면 완벽하게 재현, 재생해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선거제도를 바꾸지 않은 채 국회의 권한만 뒤룩뒤룩 이렇게 살찌우게 만들면은 오히려 괴물이 될 수 있다. 개헌 안 한만 못한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저희들의 우려고. 그래서 이번 하반기부터 아마도 9월부터는 이 개헌 문제나 선거법 개정 문제가 화두에 오를 거예요. 오르면은 저는 이제 그때 대한민국 정치인들의 민낯이 드러날 것이다. 이제까지 아름다운 얘기 많이 해왔다 하더라도 자신의 생존과 연관된 문제에 있어서도 계속 정의를 얘기하고 양심을 얘기하고 혹 불이익이 있더라도 감수할 건지 아니면은 자신의 어떤 그 개인적인 그런 야욕, 정치인으로서 욕망, 정치 집단으로서 야욕을 국민적인 어떤 정치 개혁이라거나 이런 대의보다도 더 중시할 건지 이런 것들이 그 과정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나지 않을까. 결국 그래서 저는 선거제도도 공직선거법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법을 고치는 것은 국회의 권한이지만 전 세계적인 추세는 선거제도는 누굴 위해 존재하느냐, 정치인을 위해 존재하는 제도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선거제도의 변경의 최종 결정 권한은 국민이 가져야 된다. 사실 최근에 선거제도를 크게 바꾼 나라들 또는 바꾸려고 했던 나라들, 영국, 뉴질랜드 이런 나라들은 전부 다 이걸 국민투표에 붙였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내년 지방선거 때 혹 개헌이 합의가 된다면 개헌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할 때 별개로 선거제도에 대해서도 국민이 선택하게끔 국민의 의사에서 결정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도 사실은 개헌을 화두로 예. 꺼내면서 그에 앞서서 선거구제 개편하고 같이 연동을 해야 된다라는 예. 얘기를 했는데 그렇습니다. 같은 뜻인가요? 그러면?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선거제도나 개헌의 구체적인 내용은 뭐 문재인 대통령도 국회가 다수가 합의되면 합의를 따르겠다. 그리고 국민들이 무엇보다도 원하는 게 다수가 원하는 게 있다면 그걸 따르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뭐 누구도 그 말에는 동의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뭐 국민의 뜻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렇게 하겠다. 뭐 그렇게 할 수는 민주국에서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이 양당제일 때는 사실은 이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예. 왜냐하면은 그냥 그 수를 줄이고 지역구에서 승자 독식으로 가면은 훨씬 편하니까 본인들한테 유리하고. 근데 이제 지금처럼 이게 당이 다당제 형식으로 돼 있고 다 나눠 있을 때는 그런 때는 좀 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맞습니다. 맞나요? 물론 이제 이게 좀 복잡해지는 얘기이긴 한데 정치인들의 이제 이해타산보다 국민들의 이익이 더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또 정치인들은 여전히 자기 이해타산을 중심으로 봅니다. 보는데 양당제일 경우에는 지금의 제도가 양당제를 위한 제도입니다. 솔직히 지금의 선거제도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치가 영남으로 중심으로 한 그 새누리당과 호남을 주요 기반으로 하는 민주당 과거에 을 중심으로 수십 년간 갈 거라는 전자에 만들어진 선거제도입니다. 근데 당이 여러 가지가 이제 생기다 보니까 이 선거제도가 점점 안 맞는 겁니다. 안 맞고 이 선거제도는 그래서 기존에 현재 존재하는 당 중에 일부는 이 선거제도를 싫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정정당당하게 승자 독식이 아니라 자기가 지지받은 만큼 가져가는 그런 이제 비례성이 높은 선거제도로 바꾸자는 목소리가 점점 넓어져 가고 우리 정치가 앞으로도 상당 기간 다원화된 정치, 다원화되면 혼란스럽지 않냐? 그렇지 않습니다. 다원화되더라도 크게 선거 결과에 따라서 비슷한 당들끼리 이렇게 협치를 하게 되면은 안정적인 또 정치가 갈 수 있기 때문이죠. 좀 무겁고 어려워지긴 했어요. 사실은 이런 이제 선거법이나 이제 개헌이나 예.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지금 그래서 아마 정치권에서는 더 어렵게 할 겁니다. 그 굉장히 어렵게. 국민들의 그리고 관심이 생각할수록 없어지게. 스트레스 받게 만들어서 그 너희끼리 해라 그냥.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너희끼리 해라 이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꿰매에 넘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어렵게 얘기하면 더 관심 있게 듣고 예. 한 번 더 해줘요 뭐 이렇게 예. 그래야 됩니다. 9월 이후에 그럴 거란 말씀이시죠? 네. 네. 그래서 이제 무거워졌으니까 그냥 예. 조금 가볍게 가기 예. 위해서 그리고 이제 아마도 앞으로 이런 선거법이나 개헌 이런 어려운 문제가 나올 때일수록 이제 노 대표께서 하듯이 쉽게 풀어내는 예. 그런 촌철살인으로 풀어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언어의 마술사다 이런 이렇게 말의 귀재다라는 말씀을 들으시는데 이런 얘기를 평소에 이렇게 연습을 하시나요? 이렇게 써놓기도 하고 뭐 이렇게 귀에 그러니까 들리는 얘기가 있으면 메모하고 암기하고 뭐 그러지는 않고요. 제가 그 토론 끝나면 늘 듣는 얘기가 이제 그 토론할 때 한 발언을 그 전에 생각했느냐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듣긴 하는데 사실 그 생방송 TV 토론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어떤 얘기를 오늘은 꼭 써먹어야 되겠다, 해야 되겠다. 심지어는 통계 자료조차도 이 통계는 반드시 내가 얘기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면 그날 토론은 망칩니다. 왜냐하면 무수하게 무슨 얘기가 튀어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거 할 기회를 엿보다 보면 당장 지금 내가 응답해야 될 걸 말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가 늘 이제 토론 나가는 다른 사람들 제가 코치할 때도 절대로 이 얘기를 꼭 해달라 이런 주문을 받지 마라. 토론 나가기 전에 전화 끊으라.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 몰입해야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뭐 연습하거나 준비하는 건 없고요. 근데 제가 뭐 말과 관련해서 그 뭐 음식 얘기를 제가 오늘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재료가 70이고 요리사의 솜씨는 30이다. 물론 요리사의 솜씨에 따라서 같은 재료도 청양지차로 달라지는 건 당연한데 더 중요한 규정력, 결정적인 것은 재료에 있다. 양재료 재료를 신선한 재료, 좋은 재료 쓰는 건데 저는 말도 마찬가지로 봅니다. 스피치 기술은 30밖에 안 됩니다. 그 기술도 제가 필요하면 제가 다 가르쳐 드릴 수 있는데
30밖에 안 되고요. 더 중요한 거는 이 말의 재료입니다. 말의 재료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생각의 원천은 뭡니까? 스스로 많이 이제 성찰이 필요하고, 근데 맨머리 가지고 성찰 잘 안 하거든요. 잘 안 되거든요. 스님들 빼고는. 예. 스님들은 머리를 완전히 비우고 근데 이제 선하듯이 그거는 굉장히 훈련된 부분만 할 수 있는 거고, 일반인들은 많은 생각, 소위 말하는 잡념을 가지고 이렇게 계속 반추해 보는 건데, 그게 이제 재료입니다. 근데 그 재료를 경험에서 얻으면 제일 좋은데, 경험만 가지고 다 못 얻으니까 이제 간접 경험, 주로 책, 그다음 소통,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재료를 얻는 거죠. 그래서 이 재료를 풍부하게 얻지 않은 채 말 기술만 책 몇 권 읽지도 않은 채 웅변하고 다니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 웅변은 공허한 웅변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할 필요가 있고, 그건 무엇보다도 상대방 입장이 되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 말을 듣는 거는 상대방이 듣는 것이지 나 혼자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상대방에게 들린 만큼 내 말이 평가받는 거예요. 그 연애 편지처럼 마찬가지, 배달 증명입니다. 내가 아무리 좋아하고 뭐 생각해도 상대방에게 전달된 내 마음, 그 조각만큼만 상대도 나를 이해하는 거기 때문에 내 말이 전달이 안 되는, 그래서 보면 되게 이제 어렵게 얘기하는 분들의 가장 큰 약점이 뭔가 하면은 본인은 잘 아니까 어려운 말 쓸수록 편하니까 그러나 상대방에 전달이 안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TV 토론 같은 거 할 때 보면은 전문가들이 토론자 중에 몇 명이 되면 그 사람들을 전문 용어 쓰면 자기들끼리 편합니다. 근데 이걸 시청자들에게 전달이 안 된다는 걸 본인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TV 토론할 때도 보면은 주된 청자는 앞에 토론하는 상대가 아니라 시청자. 시청자에서도 평가받는 거기 때문에 시청자의 가려운 것, 시청자가 듣고 싶어 하는 것, 시청자가 궁금해하는 것을 제대로 풀어내면은 토론 잘했다가 되는 거고, 앞에 있는 사람을 토론으로 깬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 논리에 의해서 굴복 안 당할 사람만 토론해 주로 나오기 때문에 무슨 얘기를 해도 방금 한 거짓말, 방금 한 잘못된 통계 바로 입증해도 수긍을 안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논리로 이기는 게 아니고, 이기는 게 아니라 시청자들이 볼 때 양쪽 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느 쪽이 옳더라, 그거에서 판별이 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뭐 저는 뭐 대화든 연설이든 그냥 말이든 글이든 간에 나 혼자 그냥 떠드는 게 아니라 이걸 보는 사람의 마음, 이 사람이 지금 세수하면서 내 말을 듣고 있는 건지, 밥 먹으면서 듣고 있는 건지, 눈물을 흘리면서 듣고 있는 건지, 듣는 사람들의 심리 상태, 이런 것에 대한 좀 배려, 존중 속에서 그런 걸 살피면서 내가 할 얘기를 하는 게 좀 필요한 게 아닌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은 일단은 쉬워야 된다. 예, 굉장히 쉬워야 됩니다. 쉬워야 되고, 그리고 쉽게 하려면은 짧아야 된다. 이 길이에 대해서 신경 안 쓰는 사람은 상대를 무시하는 겁니다. 상대에 대한 배려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늘 특히 정치하는 사람들이 할 얘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게 많은데, 제가 당신이 살아온 인생을 갖다가 얘기하는데 얼마가 필요하냐. 그럼 무슨 말인가 이런 얘기들 있죠. 내가 살아온 거 얘기하려면 사흘밤 사흘낮이 필요하다. 많은 분들이 그럴 거예요. 근데 저는 자기 인생을 3분 안에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게 가능하냐? 하면 가능합니다. 이게 3시간 30분 3분 줄이면 줄수록 가능합니다. 여러분, CM송이 몇 초인 줄 아세요? 19초입니다. 물건 하나 선전해가지고 사고 싶은 생각이 들도록 만드는 그 노래가 19초입니다. 19초 안에 물건 하나 팔아버리는 겁니다. 근데 인생을 3분 안에 설명을 왜 못해요? 줄이면은 마지막에는 3분짜리 분량으로 줄여낼 수 있는 거고, 그 줄이는 과정이 이제 어찌 보면은 과감한 어떤 건너뛰기라거나 생략이라거나 함축이라거나, 그 줄이려면 이제 그 비유 같은 걸 많이 써요. 비유는 근데 서로 아는 비유여야지, 나는 아는데 상대가 모르는 비유, 이거는 아무 소용 없는. 인디아는 아는, 인디안 재미난 이름들 많잖아요. 근데 인디안 속담 이런 거 나는 아는데 상대가 모른다, 그거 쓰면은 그만큼 마이너스가 되죠. 소통이 안 되니까. 근데 서로가 아는 비유는 그 비유의 내용이 한 페이지짜리라면 글자 단어 2-3개 가지고 한 페이지를 전달하니까, 근데 적절한 비유를 이제 많이 쓴다거나 뭐 이런, 제가 지금 학원 원장처럼 되거든요. 여러분은 시사인이 주최한 노회찬 스피치 교실을 보고 계십니다. 잠깐 이제 저희
저희 두 사람의 그 질문 배달은 잠깐 이제 그만하고요. 입장 전에 이렇게 밖에 포스트잇 열심히 쓰셔서 그거를 이제 지금 저희 이름은 그냥 포스트잇 인터뷰 이렇게 붙였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저랑 이수기 기자가 질문을 안 하고 목소리 피처링 요즘 라디오 아침마다 등장하는 시사인의 네, 김은지입니다. 질문하세요. 안 보일 거예요. 그냥 목소리만 피처링하기로 했어요. 예. 네, 오신 분들이 질문 주셨는데요. 공항에서는 노룩 패스가 있다면 국회에서는 노룩 촬영이 있었습니다. 조원진 의원 노룩 촬영하실 때 어떤 생각이셨나요? 예, 뭐 고마웠죠. 한편으로는 스티브 잡스에게 고마웠고 아이폰 만들었으니까. 그다음에 한편으로는 그 조원진 의원한테도 이제 고마웠고 제가 그 하여튼 보고 싶지는 않았는데 예, 이게 기록에는 남겨야 되겠는데 운 좋게 잘 촬영이 된 것 같아요. 예. 그 나중에 뭐라고는 안 하던가요? 글쎄요, 뭐 본인이 나도 그 뭐 파일을 달라 이럴 줄 알았는데 저에게 본인이 파일을 구해서 본 모양이에요. 달라고 안 하던데. 예, 다음 질문. 근데 그분이 이거는 언론에 보도가 안 돼가지고 기자들이 많이 와 계셨는데 그 후에 그 며칠 전에 국회가 열리면은 이제 그때까지 새로 국회의원이 된 사람 혹은 새로 장관이 된 사람이 나가서 인사하잖아요. 강경화 장관이 와 있었고 첫 인사를 하러 나가니까 그 조 의원이 저보다 한 5번째 앞에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이런 걸 왜 들어? 하고 일어나가지고 소리를 꽥 지르더니 혼자서 나갔어요. 그래서 나머지 분들이 그냥 앉아서 들었죠. 이제. 그건 왜 보도가 안 됐을까? 그때 기자들이 아마 없었을까요? 아니요, 그 사진 기자들은 다 있었는데 주로 목소리가 그렇게 그 반경 한 10km, 10m 정도만 들렸을 거예요. 그래서 조원진 의원 담당 기자 역할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 이제 그만둘라 그럽니다. 예. 그리고 언론은 중요한 사람만 다뤄요. 다음 질문. 네, 평소에 다독하시는 의원님이시기에 여쭙니다. 독방에서 드라마도 못 봐서 심심한 503번에게 책 한 권만 추천해 주시다면요? 예, 글쎄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무슨 일부 언론보다는 영어 사전만 본다는 얘기도 있고 그렇던데, 예, 뭐 밤이 선생이다. 밤이 선생이다. 예, 그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통령이었던 시절과 당 대표였던 시절에 일어난 그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따끔하게 얘기하기 때문에 아마 그 책이 거울이 될 수도 있겠다. 물론 이제 읽을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자신은 없습니다만은 그리고 책을 그 타인으로부터 온 일체의 책을 거부하고 있는 걸로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전달될지는 의문입니다. 보내주는 사람도 있긴 있나 보네요. 예, 양측에서 다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네, 다음 질문. 네, 항상 유머러스함을 잃지 않으시는데요. 그 유머 감각의 원천은 무엇인가요? 예, 저는 뭐 기본적으로 좀 낙천적이고 낙관적이고요. 그리고 웃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강합니다. 왜냐하면 울 수 있는 동물은 많지만 웃을 수 있는 동물은 인간밖에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인간의 매력이기도 하고 또 자부심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웃어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인생이 한 번밖에 없는데 즐겁게 살다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뭐 그런 신조를 어릴 때부터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웃음이 주는 여러 가지 묘미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그냥 코미디 보고도 웃지만은 어떤 그 상황의 어떤 그 여러 가지 종합적인 어떤 이해나 이런 속에서 웃음이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많이 웃는 사회가 좋은 사회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옛날에 선거 출마하실 때 호빵맨 캐릭터 굉장히 어울렸던 기억이 납니다. 다음 질문. 본인 외모에 가장 자신 있는 부분은 어디입니까? 예, 뭐 저는 전면적으로 자신이 있는데 예, 뭐
특정 부위를 얘기하면 다른 부위가 섭섭해하지 않을까. 다음 질문. 예. 슈퍼우먼 방지법이 정의당 공약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집에서 가사를 얼마나 분담하시는지, 가사 중 무엇을 제일 싫어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저는 뭐 결혼할 때부터 결혼하기 전에도 이제 제처는 저와 같은 활동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결혼하고 상당 기간 활동을 계속 해왔고요. 좀 활동의 종목은 변했지만, 그래서 그걸 제가 최대한 존중을, 뭐 당연한 얘기지만 서로가 존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볼 때는 부부가 사는 게 아니라 이제 그냥 친구끼리 자취하는 사람들처럼. 그래서 집에 들어오면 이제 아내가 없을 때가 많았고, 또 아내가 들어오면 제가 없을 때가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 들어온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것이 청소든 뭐 빨래든 아니면 음식이든 간에. 그래서 열어봐가지고 음식 없으면 제가 만들어 놓고, 또 제가 일찍 들어올 것 같으면은 이렇게 장을 보고, 저 장 보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지금도 이제 뭐 장도 보고 바쁠 때는 이제 요새는 또 인터넷으로 시키면 막 바로바로 오기 때문에 많이 하고, 뭐 결혼 초에도 제가 덕을 많이 봤어요. 제 아내가 이제 일요일 날 어디 활동 때문에 나갔는데 제가 집에 있는데 마침 김치가 떨어져서 제가 또 특히 자신 있는 게 김치 쪽이어가지고, 그날 이제 알타리를 그 전날 사다가 쟁여놓고, 이제 아침에, 그때는 이제 17평짜리 아파트였는데 큰 방이자 거실에 이제 신문지 펴놓고 이제 양념하고 이래가지고 알타리 담그고 있는데 처남이 찾아온 거예요. 와서 제가 혼자 김치 담그를 보고 간 거예요. 그게 한 3년 갔습니다. 근데 사실은 뭐 부끄럽게도 제가 이제 하는 걸 좋아해서, 장 보는 걸 좋아해서 외국 가도 무슨 뭐 옷이나 이런 거 사오는 게 아니고 꼭 그 나라 재래시장 가가지고 음식 재료,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없는 도구, 뭐 심지어는 캐나다 가서도 마트에 갔다니까 굉장히 값싼 쌍둥이표 생선 회칼이 있어가지고 제가 집에서 가는 회를 뜨기 때문에 이제 그것도 사오고, 그래서 그런 걸 많이 합니다만은, 그래서 이렇게 제가 자랑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요즘에 와서 보면은 아내가 하는 일이 훨씬 많은 거예요. 처음에 시작은 반반 하는 걸로 시작했는데, 우리가 기계적으로 반반은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 바쁘다는 이유로 핑계로다가 해가지고 아내가 가사 부담하는 비율이 저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게 늘 이제 좀 미안하고 죄책감을 갖고 있는 거죠. 질문 중에 하나가 제일 싫어하는 거는 뭔지, 가사 중에서. 보통 요리 잘하면은 청소는 싫어하고 뭐 그러잖아요. 예, 제가 싫어하는 건 별로 없는데, 제가 혼자 산 지가 굉장히 깁니다. 자취 생활을 16부터 해가지고 이제 한 18년을 했는데, 근데 그때 모든 걸 다 해봤어요. 다 해봤는데 안 해본 게 하나 있습니다. 뭔가 하면 다림질. 그래서 그럼 어떻게 했냐. 그때는 안 다리고 살았거든요. 다림질 없어도 살아가니까. 근데 이제는 이제 와이셔츠를 입는 직업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어떤 때는 뭐 한 10장씩 제가 다리기는 하는데, 집에 있으면은 제가 할 수 있는데도 되도록이면 하기 싫어서 아내한테 미뤘던 게 다림질이에요. 제가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다음에 혹시 노회찬 의원님을 저희가 이런 자리에 모실 기회가 있으면 그때는 음식평론가 황교익 선생을 이렇게 데려다가 대담자로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제가 그분의 음식평론의 강점과 약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제가 그분하고 100분 토론하면 나가고 싶어요. 몇 가지 음식에 대해서는 견해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 황교익 선생님 듣고 계시죠? 저 댓글 달아주세요, 댓글. 황교익, 노회찬의 음식 협치 다음에 한번 하도록 하고요. 자, 다음 질문. 예, 노회찬에게 심상정이란? 이제 뭐라 그럴까요? 긴장하시네요. 아내로 잘못 알려진 사람. 예, 이거 특히나 시골 같은 데 가면은 그 둘이 부부 아니야? 요즘도 그런 질문 많이 받으시나요? 예. 이번 대선에 아마 심상정 후보 남편이 많이 네, 노출되기도 해서 좀 아닌가 봐 뭐 이렇게. 근데 아직도 이제
제가 가면은 또 시무부 안부를 묻고 또 시무부가 가면 또 제 얘기를 그렇게 또 많이 한다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알려진 바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 네, 노회찬에게 유시민이란? 예. 이 질문은 왜 나왔을까요? 글쎄 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맨날 그 팟캐스트 같이 하시면서 아마 예. 뭐 한때는 굉장히 그 앙숙이었죠. 앙숙이었고 그 유시민 작가는 제가 속한 당의 표주면 다 사표다 막 이러고 이제 그래서 이제 저희들을 흥분시켰고 저는 또 노무현 대통령에게 뭘 비판하면 또 제일 먼저 또 나서서 그걸 방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어느 통신사 기자에게 정치적 경호실장이다. 그 말을 제가 붙인 별명이었는데. 아, 그때 그러셨나요? 예. 근데 뭐 지금은 굉장히 가깝고 친합니다. 저희가 저공비행에 이어서 노유진 방송을 갖다가 100회를 같이 했고 뭐 낚시도 같이 다니고 뭐 지금은 좀 비슷비슷해졌죠. 예, 다음 질문. 네, 슬슬 질문의 끝이 가고 있는데요. 노회찬 의원님 매력의 끝은 어디인가요? 라는 질문도 있습니다. 질문 넘어가고요. 네, 다음 대선에 출마하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넘어가죠 뭐. 예, 제가 그 아침에 방송 들으면은 자기 혼자 실컷 얘기한 다음에 자, 이제 제목 정도만 읽을 수 있는 시간이 남았네요. 자, 김은지 기자 마지막 질문. 네, 표창원 의원이 법무부 장관 후보로 거론했을 당시에 설레셨나요? 라는 질문도 있습니다. 아니요. 아니 뭐 대통령도 아닌데 왜 설렙니까? 예, 지금까지 포스 인터뷰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기까지 보통 이제 하고 이제 김은지 기자는 아침 방송하고 나서 이제 회사로 출근하는데요. 그래도 오신 김에 한번 어떻게 생겼는지 좀 궁금하고 저희 요즘 보면 연관 검색어예요. 시사인 김은지, 시사인 김은지 사진 뭐 이렇게 시사인의 네, 김은지입니다. 저 뒤에서 했어요. 예. 네, 안녕하세요. 제가 그 사실 노 의원님 말씀하신 게 재밌어서 그래서 거의 중간에 질문도 안 하고 그냥 듣기만 했는데 지금 시작한 지 거의 1시간 30분?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청중 플로어 질문을 좀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저희 김은지 기자가 지금 마이크 무선 마이크 있으니까요.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예, 노회찬 의원님께서는 젊은 시절에 노동운동에 투신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노동운동에 투신하게 되신 가장 큰 계기가 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제 여의도 정치에 오셔서 그 젊은 시절에 가지고 있었던 노동운동에 있어서의 꿈을 실현해내신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뭐 학생운동을 좀 일찍이 한 편이었는데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 다니던 와중에 소위 말하는 광주 사태, 광주 민주화운동이 일어났고요. 총칼로 민주화운동이 진압당하는 걸 보면서 학생운동이나 지식인 운동 가지고는 우리 사회 민주화가 어렵겠구나. 그리고 다수의 시민들이 깨어나야 되는데 그때 다수의 시민이 직업이 주로 노동자들이었고 그래서 노동운동을 평생의 직업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뭐 용접공도 됐고요. 근데 그 후에 제가 예상한 거, 제가 용접공까지 됐던 이유는 뭔가 하면은 우리 사회가 빨리 안 변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평생을 용접공으로 살아야 되고 그런 세월이 오래 갈 것으로 봤기 때문에 저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제 기능이 필요해서 용접까지 배우게 된 건데 사실 그 기간에 내가 예상한 것보다는 너무나 빠르게 좋은 날이 온 겁니다. 87년. 빨리 와가지고 그렇게 되면서 옛날 제가 했던 방식의 노동운동 소위 위장취업에서 현장에 들어가서 하는 것은 더 이상 의미가 없게 됐고 왜냐하면 이미 이제 민주화되면서 많은 권리들이 보장이 돼가지고 노동운동의 조건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남은 것은 뭐 유럽식 복지국가가 되는 데 있어서 그런 걸 대변하는 진보정당이 우리나라에는 없었기 때문에 그걸 또 만드는데 나머지 또 시간을 이렇게 보냈던 거죠. 그래서 지금으로 보면은 제가 노동운동 처음 했을 때보다는 많이 다릅니다.
그때는 노동법이란 것 자체가 지금 법의겸 잡혀가고 하지만은 그 법은 있으나마나한 법이었고요. 그 법보다 법에 정해진 거는 현실하고 너무 달랐을 정도로 끔찍했습니다. 근데 그동안에 우리 경제도 발전했고 또 민주화가 되면서 많이 개선돼. 물론 지금도 여전히 노동 쪽의 사정은 많이 어렵습니다만 그때보다는 많이 나아졌기 때문에 그 민주화의 어떤 성과가 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정부 들어와 가지고 지난 10년간은 또 다른 어떤 노동 정책이 펼쳐질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이 또 개선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직접 민주주의에 관한 것입니다. 거기서 국민 소환제가 국회의원을 끌어내리는데 국회의원을 동의를 해줄 것인가 하는 객관적인 요소가 들어가야 될 겁니다. 또는 국민 발안제라든지 다 국회의원들 싫어하는 것들일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노회찬 원내대표님의 입장을 듣고 싶고요. 두 번째는 기본소득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거기서 대표님 앞에서 한번 듣고 싶습니다. 직접 민주주의하고 기본소득에 대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뭐 일단 저는 뭐 직접 민주주의가 우리나라에는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직접 민주주의가 많이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예를 들면 5월 9일 날 여러분들 투표용지에는 도장 찍는 칸이 한 칸이었죠. 도장 2개 찍으면 무효가 되죠. 근데 작년 11월 8일 날 미국 캘리포니아주 유권자들은 트럼프 대통령 등 힐러리 클린턴까지 그 선거 투표할 때 마땅히 찍어야 될 투표칸이 보통 보면 27개 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18개인가는 제가 그 투표용지를 구했는데요. 투표용지가 신문 크기만 합니다. 그 투표용지에는 19개 정도의 칸은 뭐였는가 하면 법률입니다. 이 법률이 통과되면은 세금을 얼마 더 내야 되는데 찬성하냐 반대하냐. 이 권한이 우리에게는 국회의원, 시의원, 도의원에게만 주어지지만 미국에는 유권자들에게도 주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권력의 분산을 왜 제왕적 대통령제를 얘기하면서 분산된 권력이 국회로만 가는 걸 상정하느냐. 지방으로 가는 지방분권, 국민에게 직접 가는 직접 민주주의도 생각해 봐야 된다는 점에서 직접 민주주의를 다양한 뭐 구체적인 얘기는 제가 따로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늘려야 된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동의하고 이번 개헌 과정에서 국민 발안제 등을 포함해서 다뤄지고 있습니다. 다만 국회의원을 소환하는 제도는 국회의원들이 별로 안 좋아합니다. 당연하죠. 예, 당연하죠. 그래서 그건 아마 그걸 용감하게 꺼낸 사람이 저 같은 사람이 있긴 한데 그 다수는 별로 인상이 안 좋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까지 포함해서 논의가 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 기본소득제인데 일단은 저는 기본소득제에 대해서는 해볼 만한 실험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느 나라도 이걸 당장에 전면적으로 실행할 준비와 국민적 동의를 이룬 나라는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이것을 먼저 선제적으로 하고 있는 나라들도 일부 지역에 보편적으로 실시하거나 아니면 우리나라처럼 개념을 따가지고 특정한 어떤 사안에 적용시키는 뭐 성남이라거나 혹은 이번 대선에도 뭐 아동수당 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또는 청년과 관련된 수당, 청년 상속제 이게 다 비슷한 개념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세계적인 실험이 점점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우리가 좀 유익한 결론을 얻으면은 더 확대되는 좀 좋은 길과 지혜를 만들어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노회찬 의원님께서 읽으셨던 책 중에서 이건 내 인생 책이다 하는 책 한 권이랑요. 대학생들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책 한 권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제 인생의 책이 뭐 한두 권이었겠습니까? 예, 많은 좋은 책 덕분에 저도 고맙게 배우고 이렇게 했는데 뭐 또 굳이 한 권을 말씀하시라면은 돌아가신 신영복 선생의 그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을 꼭 권하고 싶습니다. 꼭 권하고 싶고 그것은 특수한 어떤 개인의 특수한 시절의 특수한 경험이 아니라 보편적인 인간 누구나가 한 번은 생각해 볼 만한 그런 부분이고 뭐 책이라는 게 또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 달라지긴 하겠지만은 그 책을 읽으면은 훨씬 성숙한 훨씬 커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뭐 제가 저보고 그 책 홍보하라면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감옥에 계시는 503번한테도 또 보내면 괜찮을 것 같아요. 뭐 감옥에 갔으니까
그 과목에서 필요한 거는 과목으로부터의 사색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색이 될까 모르겠습니다. 얼굴이 사색이 되거나 예. 그 노회찬 의원님이 국회의원 되시기 전에 조선왕조실록에 관한 쓴 책 혹시 아세요? 노회찬과 함께 읽는 조선왕조실록 꼭 보십시오. 그 책이 아니, 굉장히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이 읽혔어요. 예, 베스트셀러였어요. 4주간 교보 그 문고 베스트셀러였습니다. 제가 대학생들에게. 그때까지 노동운동하면서 진 빚을 다 갚았습니다. 그 진짜 굉장히 많이 팔린 책이었어요 그때. 서울시 교육청 권장 도서입니다. 저는 노원병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노회찬 의원님을 직접 저는 뽑았었어요. 그래서 자주 지역구에서 뵀는데 노회찬 의원님이 엑스파일로 이제 의원직 면직되시고 나서 저희 지역구가 갈 곳을 잃었습니다. 사실 선장을 잃었다고 보이는데요. 안모 후보가 거의 골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내년도 불투명하고 혹시 노원 과거에 이제 저희 같이 동지셨으니까 노원병 지역구 구민들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신지 제가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그 곳곳에서 노원병 주민들을 많이 만납니다. 창원에 가도 노원병에 있다가 창원으로 이사 왔는데 왜 당신이 나를 따라오느냐, 스토커냐 저보고 그런 분도 계시고 지금도 그 뭐 자주 전화를 주고받습니다. 그 노원병에서 이제 음식점 하는 분, 가재골 수제비 주인, 그 다음에 뭐 배드민턴 협회장, 뭐 저 친하게 지냈던 분들이 인간적 정리 때문에 아직도 소식을 주고받고 또 만나기도 하고 또 노원에 있는 시민단체에 제가 떠났지만 아직도 그 후원금을 끊지 않고 계속 내고 있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정이 많이 들었고 제가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는 부분이 많죠. 노원병 주민들에게는 미안한 마음밖에 없습니다. 제가 계속 그 자리를 지키면서 약속했던 여러 가지 일들을 더 많이 해야 되는데 모든 게 단 저희 부족 때문에 생긴 일이기 때문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러나 이제 노원구는 서울에서도 30대가 잠깐 지금은 달라졌겠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30대가 가장 많은 좀 젊음의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신분 구독률이 가장 높은 또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집값은 또 가장 싼데 이제 그런 신분 구독률은 또 제일 높은 그래서 굉장히 좀 역동적인 도시였고 그런 도시의 특성이 또 서울의 민주주의 나아가서 대한민국 민주주의에도 크게 기여해 왔다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대한민국에서 앞으로 훌륭하게 이렇게 또 민주주의를 끌어나갈 많은 분들이 나타날 텐데 우리 노원구에서도 그런 분들이 무럭무럭 자라는 좀 좋은 터전이 되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니, 그 신문 구독률까지 어떻게 챙기고 계세요? 네? 신문 구독률까지 어떻게 챙기고 계세요? 신문 구독률요. 그게 그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무슨 지표? 예, 그게 예를 들면은 이런 거죠. 집값이 싸다는 얘기는 그 자산, 집이 자산의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렇게 소위 말해서 그렇게 부자들은 아닙니다. 아닌데 신문 구독률 높다는 것은 학력이 약간 높다는 얘기이기도 하고요. 젊다는 얘기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소비 수준이 높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유권자 분석해서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 가진 재산은 적은데 당장의 벌이는 안정적으로 있으니까 소비는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겁니다. 이제 그 소비 중에 신문 같은 걸 선택하는 거는 대개 보면은 그 신문값이 만만치 않다라고 생각하면 못 사보거든요. 근데 그 정도 지출은 나한테 내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출이다 생각하면 지출하는데 그 구독률이 서울에서 제일 높습니다. 노원병 유권자하고 창원 유권자를 한꺼번에 이렇게 만족시킬 수 있는 선거는 대선뿐인데, 그죠? 네. 예, 일단 그 혹시 마지막 질문 한 분만 더 받고 진보정당, 소수진보정당에 대해서 질문 한 가지 드리고 싶은데요. 그 국내뿐만이 아니라 이제 해외에서도 소수진보정당의 가장 큰 이제 비판 중에 하나가 이상주의적이었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엘리트 계몽주의적이라는 건데 정의당도 혹시 그런 부분을 문제라고 인식하는지 만약에 아니라면 정의당은 어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문제로 인식하지 않고 이제 잘 헤쳐나갈 수 있는지 궁금하고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게 소수 진보정당이 갖고 있는 이 다수와의 소통에 있어서의 불리함 때문에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정의당은 소통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가하고 있는지 뭐 저희들에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뼈아픈 대목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요.
지적하신 내용에 대체로는 공감합니다. 저도 이제 그 뭐 진보정당의 일원이니까요. 지금은 조금 뭐 그 전보다는 좀 나아졌지만 아직도 그 진보 제가 이제 그래서 늘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소위 말하는 운동권 출신들 또는 운동권 출신은 아니더라도 그 진보정당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은 어찌 보면은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당장 옆에 있는 다른 적과 꿀이 흐르는 당에 가면 좋은 대우를 받고 좋게 정치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힘든 일 자초하느냐. 이거는 어찌 보면 좀 좋은 측면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 헌신의 대가 이런 것을 좀 심리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이렇게 추구하게 되면은 그런 이제 선민의식 같은 나는 지금 더 잘 나갈 수 있는데 내가 고고한 나의 어떤 그런 인격과 뭐 때문에 이런 희생을 감수하고 있어. 이러면서 한 수 가리키려고 하는 내가 더 높은 가치를 갖다가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너는 당신들은 속물들이니까 내 말 들어야 돼. 뭐 이런 심하게 얘기하면은 그런 경향이 없지 않습니다. 저는 경향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글도 많이 썼는데 그 운동권 출신들은 그 좋은 가치를 추구했다라는 올바른 가치를 추구했다는 것만으로도 보상받은 거다. 그렇잖아요. 민주화운동을 했다는 것만큼 더 큰 보상이 어디 있어요. 그 시절에 그것에 헌신했다면 그 자체로서 영광이고 영예죠. 그걸 넘어선 다른 보상을 더 기대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래서 정책도 이렇게 너무 이상주의적이지 않느냐 그런 경향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의 뭐 정의당을 제가 놓고 보자면 제가 다른 당에서는 책임지기가 힘드니까 정의당의 그 정책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이상주의적이지 않습니다. 굉장히 세속적입니다. 예, 세상 속으로 제가 세속적이라는 건 세상 속으로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스웨덴에서 스웨덴 우파 정당이 오래간만에 집권을 하니까 무슨 신문, 조 무슨 신문 등에서 드디어 유럽 3민주의 끝났다. 막 그렇게 발표해서 제가 그 당의 그 우파 정당, 집권한 우파 정당의 그 공약을 갖다 총선 공약을 갖다가 한번 입수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저희 당보다 정의당보다 훨씬 레디칼한 급진적인 좌익적인 그런 내용이에요. 실제로 정의당 정도면 유럽 가면은 좌파라고 분류되기가 힘듭니다. 예. 중도 우파 내지 중도 좌파 그 사이에 있는 정도밖에 안 되고 왜 그러냐? 정의당 사람들이 노회찬을 위시해서 마시지 않느냐? 그건 아닙니다. 우리 풍토 때문에, 우리 현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정책, 그 질문의 의도는 충분히 공감하는데 저희들도 많이 세상 속으로 들어와 있다. 세속화됐다.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답변을 해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는 저희들이 더욱더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의 정책이 그 구체적으로 비교해보면 그렇게 이상주의적이나 비현실적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표를 못 얻느냐?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20석만 되면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행사에서 마지막으로 사실 준비한 질문이 정의당 지금 이제 당대표 선거하는데 일종의 그 차기 리더십, 정의당의 새로운 리더십에 대해서 어때야 한다 보시는지 하고 그리고 정의당이 그 지금의 그 지지층을 더 넓히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뭐 그런 거에 대한 질문이었거든요. 좀 더 여기 더 예, 뭐 정의당의 리더십에 대해서는 그간에 많이 받아온 지적이 왜 2명밖에 없냐는 것이었습니다. 참 저희들은 2명 이외에는 리더십을 못 갖도록 한 게 아니었는데 마치 그렇게 한 것처럼 왜 2명밖에 없느냐, 2명이 다 하느냐 이제 그런 지적을 받아왔는데 또 결과적 사실이니까 결과적으로는. 근데 이번 선거는 2명만 있는 게 아니다. 더 있다. 더 만들어 가겠다라는 그 강력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리더십을 두툼하게 만들겠다라는 것이 새로 지금 출마한 분들의 그 의지, 투지이기도 하고요. 또 조직적으로도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정치에서의 리더십은 당 내에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실 과거에도 보면은 여러분들은 기억에 생생하지 않으시겠지만 정의당의 그 당 대표에 우리 심상정 의원이나 저 말고도 당 대표 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의당에 최근까지도 여러 부대표도 있고요. 잘 모르시죠? 예. 이게 현실입니다. 대한민국은 뭔가면은 그 지역구 국회의원을 갖다가 하더라도 한 번에 쓰면 안 되고 지역구에서 살아 돌아와야 그 다음부터 일단 인정을 n분의 1이라도 인정을 갖다가 하는 게 정치 현실입니다. 왜 2명밖에 없느냐? 지역구에서 살아온 사람이 지금 2명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건 당에서 그냥 당대표로 만들어준다 그래서 리더십이 되는 게 아니라 대중에 의해서 국민에 의해서 한 번 더 선택을 받아야 그나마 리더십의 일원으로 또 인정받고 기능을 하기 때문에 남은 과제가 그겁니다. 그리고 이 남은 과제는 여러분들도 함께 해줘야 됩니다. 정의당에 괜찮은 사람 의정활동하는 거 보니까 괜찮더라 그러면 선택해줘야 되는데 이제까지 저희들이 배출한 수많은 비례대표들은 할 때는 열심히 잘해서 좋은 평가 받은 사람들이 많았지만 살아 들어온 사람은 2명밖에 없는 거예요. 나머지는 아직 못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생환해서 리더십으로 두툼하게 이렇게 커나갈 사람이 좀 많아질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도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많이 뽑아주십시오. 표를 주십시오. 거의 이제 오늘 2시간 진짜 딱 됐는데요. 마지막 한 말씀 정리. 뭐 제가 하는 얘기들 중에 보면은 말은 맞는데 그 꿈 아니냐. 아까도 질문도 있었으면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지적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굳게 믿고 있는 것이 뭔가 하면 꿈도 같은 꿈을 꾸는 사람이 많아지면 바로 현실이 될 수 있다. 똑같은 꿈을 1000만 명이 꾸어보십시오. 그럼 반드시 몇 개월 안에 아마 현실이 될 겁니다. 그래서 꿈을 현실로 만드는데 같은 꿈을 꾸는 사람들이 많은 그런 사회를 만드는데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길 바라고 구체적 방법은 뭐냐? 가입하는 겁니다. 예. 가장 적극적인 방식은 정의당에 가입하는 거예요. 정의당에 마음에 안 들면 뭐 녹색당, 노동당, 민주당 당들 많으니까요. 뭐 자유한국당 이런 거 빼고 당에 가입하는 거예요. 근데 당에 가입하기엔 내가 좀 그렇다. 정의당에 가입하기엔 그렇다. 그럼 민주당 가입하십시오. 가입해서 정의당을 찬찬히 관찰을 하시다가 괜찮으면 오시고 아니면 안 오셔도 되고. 그런데 당 가입도 힘들다. 당에 후원하십시오. 당에 후원하시고 당에 후원하기도 좀 그렇다. 그러면은 시사인 정기구독 하십시오. 예. 그런 것이 우리 사회를 바꾸는 저는 첩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